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시 영테크 사업에 활동 중이신 우리 심규섭 전문가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영테크 이제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 2, 3 중에 세 번째,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갔고요. 오늘은 과연 이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이 첫 번째 질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거는 사실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뭐 40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항상 이 내용은 빠지지 않아요. 네,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짠한 그런 맞아요. 내용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부자의 기준을 한번 여쭤봐요. 어떤 사람이 부자 같으십니까, 사회자님? 부자. 내가 뭐 어떤 지출을 하려고 할 때 큰 걱정 없이 이제 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부자 정도 아닐까. 이게 금액으로 딱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수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KB금융그룹에서 항상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내놓는데 여기서 이제 부자의 총 재산 기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9.5%는 10억 원 이상이다. 그 다음에 뭐 17.4%는 20억 원 이상이다. 물론 이제 그 이상도 더 많으셨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는 10억 원 이상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10억 원이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 옆에 이제 보시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한국 부자 현황을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해서 내놓으면 2021년 기준으로 42만 4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42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2,883조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42만 4천 명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10억은 조금 좀 이렇게 큰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큰 수치잖아요. 그렇죠. 금융자산 10억이면 진짜 좀 뭐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금융자산 10억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테크 이 신청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 객관적인 부자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모습까지 먼저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습관을 말씀드리거든요. 부자들은 일단 돈에 대한 머니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머니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돈이 따르는 마인드라고 보통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들은 내용하고 책에서 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을 아껴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신 분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남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치약이나 비누를 아껴 쓰시는 분들이 있고 머리를 감으실 때 꼭 물을 끄고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부자에 더 근접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비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어렵게 벌어서 정말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제가 아는 부자 한 분도 이미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이 있으신데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버셔가지고 어디 쓰려고 하고 여쭤봤더니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응원을 해드려야겠구나. 근데 반대로 돈에 대한 머니 리더십이 부자로 안 만드는 머니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돈과 평생 원수인 사람들의 머니 리더십이라고 호칭을 했거든요.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내가 혹시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을 원수처럼 취급하는 사람. 진짜 저 돈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돼. 돈을 아주 없애버려야겠어. 돈이 원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원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돈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렇게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하는 사람.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면 돈을 저주하는 사람. 또 나는 뭘 어떻게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부자들의 마인드가 좀 반대죠. 그래서 돈을 싫어하다 보니까 돈이 주변에도 잘 모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자들을 쭉 보면은 부자들은 어떤 인식 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톨먼 교수가 한 실험이기는 한데 미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굉장히
있는 치지를 놔두고 쥐를 한번 찾아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로가 쥐보다 더 높이 있으니까 그 길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갈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치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할 때도 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쥐가 한 번에 찾아가도록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한 번에 찾아가니까 이 교수가 치즈의 위치를 옮겨놨어요. 근데 쥐가 한 번 딱 가더니 거기에 치즈가 없으니까 또 금방 그 치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위치를 옮겨놔도 금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먼 교수가 얘기하기를 쥐도 스스로 학습하면서 인지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책에서 보니까 부자의 현재 이제 부자인데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다 뺏은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또 금방 또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부자들도 분명히 부를 이룰 수 있는 인식지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부의 인식지도라고 제가 명칭을 쓴 거고요.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첫 번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저축하고 남는 돈이 투자로 연결되어 다시 재산이 불어나는 시점부터 부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결국 부는 내 소득이 생기면 거기서 지출을 하고 남는 거를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렸을 때 부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소득은 항상 있으세요. 그리고 지출도 내 소득 범위 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200만 원을 버시는데 60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200만 원을 버시는데 190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고 그러면 10만 원과 140만 원이 서로 남으니까 이게 똑같은 수익률로 갔을 때 더 빨리 부자 되는 사람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250으로 올랐어요. 근데 100만 원 정도 쓰시는 분이 내 소득이 50만 원 올랐다고 지출이 또 150만 원으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50만 원 정도가 월 소득이 오르면 먹는 것도 좀 더 맛있는 걸 먹게 되고 옷 같은 것도 평소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가를 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주 사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도 같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부자는 조금 더 늦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소득은 직장을 다니면 매년 연봉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지출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사실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부자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하고 지출 그리고 내가 쓰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의 인식제도 두 번째는 부자들은 사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부자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보석도 좀 사시기도 하시고 시계도 좋은 거 명품백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아는 부자들은 대부분 다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투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마음 편하게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치품의 개념은 뭐냐면 원금을 깨거나 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걸 사치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치가 아니라 그냥 있는 소득 수준 아니면 자산 수준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어서 그걸 사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보시면 그래서 부자들은 재투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의 구입 시점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네, 이거 한 예를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취업을 하시면 제일 먼저 사시는 게 뭔지 아실까요? 직장인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일정한 소득이 생기셨을 때 차도 사고 싶고 뭐 카드 만들어서 막 좀 많이 쓰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저희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좀 고가라고 생각하는 거 직장인분들이 첫 번째가 차예요. 네, 왜냐면 이제 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소득도 일정하게 계속 들어올 거니까 나는 이제 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려고 딱 갔더니 대부분 차는 2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연봉에서 남는 거 지출을 빼고 남는 거에는 약간 부족해요. 근데 차는 또
또 살만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차 대리점에 가시면 무이자 할부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너무 편하게 거기서 끌고 나오세요. 네, 요즘엔 좀 기다리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차를 제일 먼저 삽니다. 근데 차를 사는 순간 일단 할부금이 매달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취득세 나가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나가고, 그 다음에 매월 유류비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외부에 끌고 나갔을 때 주차비를 지출하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이제 절약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사는 시기를 늦춰가지고 진짜 그 돈을 살 수 있을 만큼을 모아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사실은 내가 쓰는 순간 빚입니다. 왜냐면 결제를 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미래에 내 소득을 땡겨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을 좀 자제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부자들 주변에는 항상 머니 멘토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부자들이 대부분 다들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서 투자를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분의 멘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주변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주변에 두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부동산 쪽으로 전문가를 한 분 더 두고 계시고 주식 쪽으로도 두고 계시고 또 채권 쪽, 은행 쪽, 보험 쪽 등 각각의 전문가분을 주변에 두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결정만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직장인분들도 주변에 이런 멘토를 주시기는 쉽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 이제 영테크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도 현재 이제 금융 쪽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할 때 투자를 결정할 때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 주위에는 머니 멘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사람이기보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 주변에는 머니 멘토가 별로 없는데 의외로 소비 멘토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야 거기 오늘 세일한대더라. 거기 너무 맛있대. 거기 맛집이래. 그죠? 거기 오늘 공동 구매하면 굉장히 싸게 준대.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다 소비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시는 게 소비 멘토 그 단어도 괜찮네요. 네, 맞아요. 소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죠.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부자들은 엄청난 독서광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부족한 지식은 독서를 통해 가지고 채우세요. 그러면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문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분야의 책을 집중해서 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도 물론 회사에서 일하시는 데는 피곤하시죠. 근데 하루에 20분 정도만 계산을 해봐도 일주일에는 140분이고 한 달이면은 560분에서 9시간 정도 되세요. 9시간이면 책을 2권 정도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권씩 해서 만약에 1년에 20권을 읽는다면 사실 내가 어떤 한 분야에 관해서 책을 20권을 읽는다면 거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준 전문가까지는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분야를 정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채권 투자를 하겠다 나는 그럼 채권 투자에 관한 책을 20권을 읽는다면 기본 지식은 분명히 쌓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를 실행하셔도 늦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의 책을 다 읽으시기보다는 한 분야를 정하셔가지고 1년 동안만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셔서 그 분야의 책을 만약에 꾸준히 1년 동안 읽으신다면 좀 더 투자를 쉽게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부자들은 대부분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맞아요. 다섯 번째는 부자들은 절대 부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실패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금융 투자를 하시면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2020년도에. 근데 아무래도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투자가 제 성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식을 빼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의 원칙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소액으로 처음에 해보셔서 자그마한 성공을 해보신 후에 투자를 더 결정하셔도 괜찮은데
몇 년 전에 너무 쉽게 투자를 들어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꿈을 포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회를 또 잃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부자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보통은 이제 40대 중반 아니면 또 50대가 되셔서 이제 자녀들도 컸는데 내가 집이 없고 그다음에 지출이 계속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부자의 꿈을 포기하시는 시기가 와요. 아 그냥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사실 그때라도 늦지 않게 시작하시면 또 내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요즘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60대이신데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아직 늦지 않은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로 가는 지름길, 수익과 지출의 관리, 이게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죠. 투자라는 거는 기초 자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돈이 남아야 돼요. 근데 근로소득을 다 쓰고 계시다면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 통장으로 내 급여가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정말 고정 지출이 되는 것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내가 얼마 써야 될지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소비 통장에 넣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면서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면 또 아껴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상예비 자금 통장이나 투자 통장으로 옮기셔가지고 이제 좀 여유롭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비상예비자금 통장하고 투자 통장은 서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여기 있는 자금이 소비 통장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추가 지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잘 지키셔서 사용하시면 일단 투자할 여유자금은 항상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급여 통장이 있으면 소비, 투자, 이제 비상예비자금 통장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하시라. 그래서 통장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놓으면 사실은 이제 소비 통장은 딱 그 한 달에 쓸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올랐다 하더라도 소비 통장은 항상 똑같은 금액을 써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소득 오른 만큼 투자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부자로 가는 지름길, 이제 소득의 전환, 또 이 부분도.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회성 소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일회성 소득은 뭐냐면, 근로자분들이 한 달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달에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면, 회사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소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일을 해서 한 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꼭 근로를 해야 되니까. 그죠? 맞아요. 네, 내가 노동을 해야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일회성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일회성 소득을 가지고 투자나 아니면 뭐 저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 소득으로 전환해 주는 작업을 평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 소득이 일회성 소득보다 높아질 때 저는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월급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복적 소득은 일회의 행동만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거를 내가 들어가 살지 않고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의 부동산 구입의 행동으로 인해서 월세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적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환을 하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도 이 반복적 소득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주식을 한 번은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매년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에 나의 구입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매년 배당을 받는 거죠. 이것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반복적 소득으로 만들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영테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근로소득을 이용해서 반복적 소득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항상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필요한 정보를 뭐 주변의 전문가분들한테 요청을 하시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시면 분명히 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적 소득으로 전환하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벌게끔 투자가 이제 그런 목적이잖아요. 나는 이제 그래서 근로소득을 올리려면 내가 직접 이제 현장에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소득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이 반복적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자,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고민이 많죠.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진짜 막 금수저 그 정도 아니면 주어지는 이 현금 흐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 또는 뭐 저희 선배 세대들이 어떤 그런 부동산 투자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 그게 만만치 않은 세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설계를 더 이제 좀 잘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투자 또 저축 이런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지 반드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이제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테크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상담을 해주신 우리 심규섭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 젊은 세대의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